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양수시 현금청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 이후에 매매가 안 되죠.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를 할 수 있으나 결국 청산당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도안에서 건물이 다 완성됐을 때는 이제 또 신축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은 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주시죠.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하고 어디가 투기가 더 센답니까? 투기과열이 세나요? 투기지역이 세나요? 저는 과열이 더 센 거 아닌가? 과열됐으니까. 근데 투기지역이 더 센데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세 보이잖아요, 이쪽이. 서초, 강남, 송파는 투기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그 밖에 서울. 물론, 서초, 강남, 송파는 투기지역이면서 앤드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하고, 앤드 조정대상지역이 다 돼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이게 근거법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상이고,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인가? 세법상이고, 이게 뭔가 규제가 좀 달라요. 근데, 투기지역은 현재 투기가 되고 있는, 투기과열지역은 투기가 막 과열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이거 말만 들어서는 헷갈려. 우리나라 법률 규정은 도대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 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당, 여기도 좀 빠졌는데, 분당 세종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대상구역은, 조정대상구역이 시흥시가, 이게 이 자료가 지금 한 1, 2년 됐는데, 시흥시도 빨리 조정대상 이런 게 돼야 되죠.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투기지역 소득세법입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1세대 1분양권에, 서울의 경우에는, 종전재산, 헌집이 한 채인데도 두 채를 주는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옛날 집이 면적이 너무 커. 또는 가격이 너무 커. 그래서 옛날 걸로 한 채를 바꿔도 돈이 남아. 그러면 하나 더 주겠다는 거죠. 또는 옛날 거 면적이 되게 커. 그러면 현찰로 받느니 아파트 하나를 더 받는 거. 근데 아파트 하나 더 받는 거는 1 플러스 1 제도라고 하죠. 여기서 플러스 1제는 플러스 알파. 요거는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겁니다. 작은 거고 요거는 받은 다음에 3년 내는 못 팔아요. 하지만 이거 인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요새는 작은 아파트가 실용적이고 노인네들이 다 그냥 늙어서 자식들 다 시집 장가가고 부부가 60평짜리 아파트 못 살아. 그냥 25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리고 같이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20몇 평짜리 아파트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면적이 가치가 매우 크거나 아니면 면적이 매우 큰 사람들에는 그 한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1 플러스 1 제도. 근데 어떤 데는요, 기본 1은 조합원 가격으로 하고, 플러스 1은 일반 분양가로 팔겠다고 조합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조합에서 정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조합원 가격으로 안 주고, 일반 분양가는 좀 비싸죠.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조치, 넘어가죠. 2017년 파리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는데, 파리 대책이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주로 적용되는 건데, 좀 시간이 됐지만은 뭐 아직도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흥에 계신 분이라도 뭐 서울에 뭐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에서는 지위 양도 제한이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돼버리면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매매가 사실상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 아주 좋은 지역에 서초, 강남, 송파 뭐 아무튼 서울 전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몸도 아프고 이제 서울에서 그만 살래. 나 이제 은퇴하고 시흥에 내려가서 살래. 또는 뭐 어디 충청도에 내려가서 살 거야. 근데 돈이 없어. 이 아파트가 전 재산이야. 그런 사람 있죠. 이 아파트 팔고 시골로 내려갈래. 몸이 아파서 병원 나 지방으로 갈래. 근데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럼 못 판다는 얘기죠. 나는
투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팔고 지방 갈래. 그리고 해외 이주할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오랫동안 10년 거지 뭐 5년 보유. 오랫동안 보유해서 나 그냥 팔래. 이런 사람들한테 팔 숨통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매수자도 분양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게끔 매수자가 해야지만이 매도자가 팔 수 있으니까 그러한 귀한 물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특히 매도인이 한 70대, 80대 이런 그런 물건들이 톡톡 튀어나와요. 그냥 가서 잡아야 되죠. 그냥 나오자마자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현찰 들고 갔다 가서 박아야 되는데 무슨 사기도 힘들죠. 그 아파트 살려면 1주택자만 대출이 나오고 주택 담보대출 건수가 제한되니까 여기서도 대출로 땡겨 여기서 대출로 땡겨 안 되니까 현찰 들고 가서 박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과연 이 사람이 해외 이주하는 것인지 이 요건이 애매한 수가 있어요. 그냥 요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사야 돈 갖다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잘 연구를 해둬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만 찍을 수 있는 거죠. 잘못 찍었다가 이거 안 나오는 물건이네. 안 나오는 물건일 수도 있죠. 이게 요건 이상해. 그러면 계약했다가 나 이거 물러줘 어쩌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는 매수자들은 본건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분양권이 있는 물건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런 말을 써놔야 돼요. 그냥 네가 산다고 했지 뭐 분양권 관계없잖아. 거주 목적으로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할 때는요. 이 계약을 하는 목적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매수자, 이 물건을 떠안는 사람. 나 이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목적을 안 써버리면 나중에 네가 산다고만 했지 그런 목적으로 산다는 건 아니었잖아. 난 몰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분양권 취득 목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함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이런 걸 써두는 게 좋습니다. 자,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냥 좀 변경이 됐으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옛날부터 재건축도 지위 양도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근데 뭐가 있었냐면요. 서울이 투기과열지구가 노무현 정부 때 전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정법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사고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없음 이게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법은 바뀌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가 지구 지정을 해제했어요. 해제했다가 파리 대책으로 다시 지구 지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 도정법 조항이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가 또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가 지정이 다시 됨으로써 8월 2일 날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죽었던 법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고, 전매 제한, 옛날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다가 이제 재개발 도시항공적으로 다 확산이 됐고, 재당첨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개념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서울시 은평구에도 재산이 있고, 면목동에도, 면목동 중랑구에도 재산이 있고, 시흥시에도 재산이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의사를 하신 분, 옛날에 의사들은 돈 많이 벌었죠. 요즘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물건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도 재개발하고, 여기도 재개발, 여기 조합은, 저기 조합은, 저기 조합은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은평구에서, 하나 받았어.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어. 근데 중랑구에서도 또 좀 있으니까 또 조합원 양분 이거 5년 내에는 두 번째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열받죠. 아니 내가 이거를 옛날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자, 아무튼 그래서 또 예외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예외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 물건 사고 여기도 재개발 물건 사고 해서 받지 마라. 이게 투기하지 말라. 한 번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5년 내. 그래서 이미 두 개를 갖고 있거나 뭐가 애매하신 분은 5년을 넘어가서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근데 5년 내에 이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버리면 엿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또 팔 수가 없죠. 근데 재개발 물건은 관리처분 이전에 팔 수가 있어요. 재개발 물건은 5년 내에 걸려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팔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는 재량점 제한이 걸리냐 할 때는요, 중개사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 근데 또 중개사분이 또 법적인 책임은 또 안 져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는데, 변호사한테 상담료를 안 주고 물어보면 대충 대답합니다.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제발 상담료 좀 주세요, 진짜. 상담료 안 주고 그냥, 진짜 짜증나요. 그럼 저는 상담료 안 주면 책임 안 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담료를 받으면 저희도 이제 긴장이 돼서 찾아보고 집에 가서 대답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찾아서 문자 이메일로 다시 줍니다.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죠. 원래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하면 그 나중에 책임 안 져도 될걸요. 자, 투기과일,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투기과일 재당첨 금지 정도 하고 법조문을 혹시나 해서 찾으시라고. 자, 뭐 이 그림도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당초 조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옛날에는 과거에 정비사업 일반 분양받고 또 일반 분양받는 거, 옛날에는 일반 분양을 2번 받는 것은 안 됐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되고. 근데 이 동그라미는요, 일반 분양 받는 게 조합원 분양 받고, 은평구에서는 조합원 분양 받고, 중랑구에서는 일반 분양. 이게 옛날엔 다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다 안 된다.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5년 내에 2번 해먹지 마. 라는 얘기고, 경과 규정도 있습니다. 나는 이럴 목적으로 사둔 게 아닌데, 옛날부터 이미 그냥 샀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산 거 물려받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예외사항도 있으니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 건수 제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것도 하나 사야 될 상황이야. 근데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 받아 사야 되면 여기서 대출 받았는데 여기서 대출 안 되잖아. 눈물 먹고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물건이 가끔 이제 귀한 물건들이 나오죠. 어떻게 핫한 지역에서 그걸 그냥 빨리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미리 중개사한테 좋은 물건 있으면 좀 먼저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커피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뭐 좀 사다 주고 해야지 빨리 오죠. 그게 좋은 거 나오는데 빨리 오세요. 돈을 써야지 돈을 벌지. 아니, 돈 안 쓰고 돈 벌려는 사람 진짜 나 화가 나. 도둑놈 심보지. 그러다가 꼭 잘못 엮여갖고 변호사님 큰일 났네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마음 아프고. 꼭 돈을 안 쓰고 돌팔이 짓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난 진짜 그런 분들은 화가 나서 상담을 못 해주겠어. 꼭 상담료도 안 내고 막 싸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누구 소개로 왔는데 좀 화가 납니다. 그래요. 중개사한테도 좀 미리 편하게 친하게 좀 지내놔야.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시행을 한다고 하죠. 이거는 간단히 뭐냐면 재건축을 해서 갑자기 그 땅과 집값이 올랐다. 그럼 니네 불로소득 아니냐? 재건축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엄청 이득을 많이 봤어. 그러니까 투입 비용 대비 나중에 투입 비용은 한 5억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 집값이 9억이 됐어? 그럼 4억은 생돈 벌었네? 불로소득이네? 절반 내놔. 뭐 이런 얘기예요. 최고 50%까지 환수한다. 이득이 3천만 원 이상 날 경우에 최고 50%까지 환수. 야, 이건 좀 심하죠. 특히나 그래서 서울에 아주 잘 나가는 지역은 한 가구당 뭐 몇 억씩, 3억씩, 4억씩 내고 이런 수가 발생합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반포 일주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거의 30평, 30평이 30억 막 이래요. 그럼 그게 뭐 신축 한 30평으로 바뀐다고 합시다. 뭐 한 50억대가 된다. 20억이 증가하죠. 그 중에 얼마를 또 환수 조치를 하죠. 야, 이거 그 사람들로서는 환장할, 그 돈 있으면 좀 내지. 또 그 입장이 생각하면 또 아니에요. 자, 분양,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개정법 72조에서는 뭐, 옛날에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친 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예전에는 종전, 헌집, 부수게 되는 종전, 헌집의 가격을 안 알려줬는데 요즘은 이걸 다 미리 알려주고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변호사님, 분양신청을 하는데, 내 헌집 종전재산 가격도 안 알려주고 하네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좀 고치라고 하세요.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죠. 당장 이득이 있어요. 자기 표하고 연결이 돼야지. 인제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헌법소원 하려고, 아니,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이 깜깜이 분양을 자기가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분양 신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헌법소원까지도 막 하고 그랬는데 어떤 판사님은 이 헌법소원은 할 감이 아니다. 라고 막 그냥 각하하고 막 기각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자,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게 되는데 때로는요, 사업 시행 인가를 해놓고 자, 25평 10개, 아니 뭐 100집, 30 몇 평, 뭐 200가구, 17평 몇 가구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제 사정이 바뀌고, 가면서 좀 층을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옛날 사업계획에서 이렇게, 자, 25평 몇 층을 짓고, 자, 이건 얼마고, 자, 분양신청 하세요 했는데, 그때 분양신청을 안 해버렸어. 난 그런 거라면 분양신청 안 해.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바뀌었어요. 좀 조건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나 옛날에는 빠졌지만 나 이번에 좀 들어갈래요. 그러면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업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 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재분양할 수 있는가? 그게 달라지지 않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어. 그럼 빨리 재분양 다시 받으세요. 아니 무슨 사건이 이게 조건이 비슷해. 근데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냥 다시 인가 받았을 뿐인데 이 경우는 또 분양 신청 공고를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재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면 나 할래요. 그래. 그런 사람은 받아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너 옛날에 안 한다고 해서 너 빠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제 생각으로는 분양 신청은 웬만하면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 서울의 지역에서 일했어요. 아까 그 두 가지 경우, 돈이 없어서, 추가 분양금 너무 부담돼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32평에 비해서 42평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 이 더럽고 치사한 이런 악의 속으로 해서 나 빠져나갈래요. 분양신청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무리해서 분양신청 했던 사람들이 다 돈 벌었잖아요. 보니까 몇 년 뒤에 막 집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변호사님 저 분양신청 안 할 테니까 이 청산금 좀 많이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열심히 청산금을 올려줬더니 다시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집값이 오를 걸 몰랐던 거죠.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 IMF로 한번 꺾이고 2008년도에 꺾였는데 또 아직도 안 꺾이고 그럼 이제는 꺾이겠지 근데 또 아직도 안 꺾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꺾일지는 알 수 없다. 남들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못해서 한달인데 강제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거기서 탈출을 하는 건 뭐냐 말이지.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남들은 이게 줘도 못 먹는 돈이 없어서 못 받아 먹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조합장, 저 조합 이사는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보다 5천만 원이 더 나오면 나야가 왜 저 사람보다 5천만 원이 적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더럽고 치사해도 묻어갔어야 돼. 배가 아프죠. 왜 나 이렇게 나만 이렇게 차별받지? 내 감정평가액이 왜 적어, 이렇게. 쟤들은 이렇게 되는, 나는 왜 1억이 적냔 말이야. 화를 내고 빠져나가는데, 그 1억을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올라버리잖아. 더럽고 치사해도, 남들은 5억 이익 볼 때, 나는 4억 이익 보면은, 그래도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게 억울해서 빠져나가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게. 참 별로운 경우를 다 봤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좀 참아야 된다. 이 대세 상승기에는 대세가 상승할 때는 약간의 억울함은 참고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대세가 언제 꺾이느냐? 그걸 제가 알아봤는데, 서울의 집값이나 이 수도권의 집값, 또는 뭐 지방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오르느냐? 저는 그래서 도쿄, 베이징, 샹하이, 홍콩, 이런 런던 집값을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 정도 된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왜냐? 서울은, 대한민국은요, 유례 없는 수도권 집중국가예요.
이게 뭐야,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은 그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이 수도권 보면 그 정도 알아요. 그 정도. 그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구 밀도를 비교해보면 아직도 그들보다 인구 밀도가 높아요. 높아서 이 인구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지론인데 이거는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분양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상이 누락된 경우, 적법하게 분양 시작을 했음에도 누락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에는 가끔요,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다른 사람 꿈인데, 줘도 못 먹는 사람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못 발생하냐면, 분양 신청 기간이 한 2달 내에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해외 출장 가 있거나, 지방 출장 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집에는 나이가 80대신 노모만 계시거나 아니면 아무 정을 모르는 중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가 있거나 법원에서 조합에서 온 이거를 또 처박아 버려요. 날짜 지나갔어요. 그럼 조합은 분명히 여기다 배달시켰어요. 조합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 갔거나 잠시 뭐 출장 갔거나 그걸 처박은 뭣도 모르시는 뭐 약간 치매가 오실락 말라고 하는 80대 노모하고 애도요. 중학교 2학년이면 인지 능력이 있어서 송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받아서 부모님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한테 줘도 돼요. 초등학생한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집배원들은 초등학생들한테는 안 주고 중2, 이상은 줍니다. 그건 제대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꽝된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사를 했으면 이사를 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세입자가 받아갖고 세입자가 깔아 뭉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는 자기의 주소를 잘 관리해서 조합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완전히 똥 돼버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이거 못 받으면 꽝이에요. 자,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분양 미신청하면 청산이 된다라는 거, 관리처분 계획이 있은 다음에 90일 동안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60일 내에 소송하고, 근데 소송이나 뭐 수용을 늦게 하면 지연일 수 있다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늦게 돈을 주니까 이게 페널티를 조합에 매긴 겁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이게 뭡니까?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조합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이 날짜보다 한참 더 뒤에 있겠죠. 몇 달 뒤고. 그리고 또 90일 지나고 또 60일 지나고 또 결론이 나려면 여로부터 한 1년 뒤에서나 여러분들의 집값, 땅값이 정해집니다. 청산돼서 나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때 이 날짜로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 청산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사업 계획이 막 틀어지고 바뀌면서 그래? 저런 거라면 나도 했을 텐데 그때는 조합에서 재분양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청산 당할래. 청산 당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항은 재건축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나는 이 조합에서 빠지기로 작정을 했다. 근데 그러면은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나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고, 감정평가 금액뿐만 아니라, 여기다 좀 이자를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 내가 집을 비우고, 등기 권리증 같은 걸 다 조합에 갖다 줘버려요. 나는 매도인이고, 너네는 매수인이니까 내가 할 일이 뭐야? 집을 비우고,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 집을 비우고, 등기 권리증, 땅 문서를 갖다 주면 되잖아. 갖다 주고, 빨리 돈 내놔. 돈 안 내? 이자. 이렇게 12% 이자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빨리 줘야 되고, 늦게 주면 12%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명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비워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을 비우려는 얘기는 자기가 이사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면 딴 데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살 집, 전세금 정도가 마련이 돼야지 이 집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합에서 12%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받느냐? 소송 시작한 때부터 이제 우리는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1심 판결 이후에부터나 이제 이자가 나오게 되고, 실컷 그렇게 했는데 조합에서 돈을 덜컥 빨리 줘버리면, 그럼 재미가 없죠? 괜히 이사가 나갔네? 좀 재미가 없어요. 이 수법도 옛날에 저희 변호사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저는 조합이, 변호사들이 저렇게 해서 돈 많이 이자 뜯어가는구나 알아서 빨리빨리 줘버립니다, 요새는. 재미가 없어요. 다 뽀록 나가지고, 다 써면 인기가, 유행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웃겨가지고 촬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 써먹어가지고 이 유행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조차 바뀌어버렸어요, 법이. 이거는 재건축의 얘기는 이러는데 재개발에서는요, 조속적인 신청 청구한 것을 하도 써먹었더니 법이 바뀌어가지고는 못 써먹어요,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변호사들이. 자, 청산자들의 권리 행사이고 청산지급 지급을 조속히 받을 목적으로 소재기를 하고 이자금을 추가로 받을 목적이다. 단 이행제공, 이행제공이라는 것은 여기 써있죠. 등기서류 제3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조합에게 주거나 건물의 인도, 세입자 명도, 세입자도 다 비워야 돼요.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이사 가야 되고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까지 말소해야 되느냐? 저당권은 말소 안 해도 10억짜리 물건인데 저당권이 7억 붙어 있다. 최고가액이. 그럼 3억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말소해 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조합에서 이제 돈을 못 주는 수가 있어요. 못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여기서 이 조합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눈치 보는 얍삽한 시공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빠지려고 하는 시공자도 있어요. 이 세상은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2008년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시공자가 빠지려고 하고, 자,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서,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하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정비 예정구역 상태거나 뭐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까지 깊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공제. 이 사업비 공제도, 중간에 청산이 되는 사람은 조합에서 이런 주장을 하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청산을 한다. 그럼 너 조합에서 이탈을 빠지겠다는 거야? 그래, 네 물건, 네 땅값, 집값 2억 5천만 원, 뭐 5억 5천 이 줍니다. 근데 조합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지금까지 당신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지. 그럼 당신을 위해서 쓴 책자, 조합장 월급, 이거 분담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쓴 업체 용역비가 나갔는데 용역비가 총 50억이 나갔어.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율이 우리 구역 내에서 500분의 1이야. 당신 재산이 우리 구역 내의 재산의 500분의 1이야. 지금까지 50억이 나갔으니까 당신의 500분의 1이면 500분의 1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내. 비용 내고 가. 이게 이제 사업비 공제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조합은 이제 사업 진행이 많이 되면은 뭐 몇백억을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사업비 이게 한 5천만 원 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느냐? 내는 근거는요,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사업에서 이탈돼서 나가는 사람은 분담하기로 미리 약정을 이렇게 정해두면 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조합은 다 이걸 하고 있고, 그럼 다 내야 되느냐? 내가 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굉장히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법에서 이걸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빈 구멍은 결국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메꾸게 됩니다. 판례가 형성 중에 있는 문제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재 결정은 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자는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조합이 이를 해태라는 것은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해태라는 말은 사실 일본식 용어입니다. 우리 법이 다 일본 말을 갖다 베꼈기 때문에 해태? 해태가 뭐야 이거? 근데 게으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에서 일본식 용어를 다 빼자라고 해서 저는 좀 그런 거 반대합니다. 일본 잔재 청산, 근데 그거 좀 무식한 말입니다. 민법이요. 민법의 법조문 있죠? 일본 민법과 싱크로율? 비슷한 율이 얼마나 될까요? 90%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생소한 거 있죠. 그런 건 좀 해태는 좀 이건 심해서 이건 바꿔야 돼. 게을리한 경우, 조합이 얘를 게을리한 경우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한다. 근데 이게 옛날에 토지보상법 30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하도 많이 써먹었더니 안 되겠다 이거. 도시정비법으로 이제 별도로 규정하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조속재개 신청 청구하고 60일이 60일까지는 봐주는데 그 60일 이상 넘어가면 그 60일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물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합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90일 동안 협상하고 그러고 60일 내에 안 되면 그 이후에 이자를 물리는데 그 이후에 이자도 얼마의 경과하면 몇 프로, 얼마의 경과하면 몇 프로가 다 써 있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자, 재개발의 경우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졌고 재건축의 경우는 소송상 12% 이자를 물릴 수가 있지만 그것도 집을 비워야 된다.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만 하는 이런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성적표. 저는 공부는 잘해서 변호사는 됐지만 저는 공부 잘해서 변호사를 이렇게 전국에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돈으로 따져보니까 상위는 그냥 중간이나 되려나 말려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공부로 했으면 내가 저런 빌딩같이 가지고 있었을 뻔했는데 이거는 공부 성적대로 빌딩 한 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속았어. 완전 속았어. 이게 완전 속았어요. 안 돼. 도정법 81조에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이제 다 내보낸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다 내보내는데 81조 1항 2호에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못 내보낸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을 내쫓으려면 집값이라든지 이런 건 주고 내쫓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이 조합에서 빠질래. 그럼 네 집값 여기 있어. 주고 내쫓아. 근데 좀 모자라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따로 소송을 하시고 일단 나가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당신 나가시죠? 너 조합은 안 한다며? 나가. 그럼 내 집값은요? 집값은 나중에 받아. 그럼 나 어디 가서 살아? 일단 대출 받아서 전세 비금 얻어.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이 이게 200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2005년인가? 예, 2005년도까지. 일단 내쫓고 집값은 나중에 준다. 전세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전세비?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법이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하면은 설명하기 힘들었고 사람들이 판사한테 판사님 뭐 주고 내쫓아야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맞네요. 참. 허허이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저 국회의원들한테 좀 하시죠. 거기 가서 좀 데모를 하시는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우리는 법에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이 아직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이주정착금 1,500만 원, 1,500만 원 못 받았는데요. 나 그러니까 이사 못 나갈래. 안 나간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다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조합 관계자는요, 다 줘야 됩니다. 요새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 시가 돼야지만 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자, 정비구역 내 이해관계인의 분류,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유자 중에는 분양시청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게 됐죠. 이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한 구역 내에 300명이 있으면 한 10% 정도는 안 하게 되고, 또는 뭐 많이 안 하는 데는 한 40%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황당한 데는 조합장이 분양시청을 안 해요. 빠지는, 나 그런 놈 조합도 봤어요. 이게 자기도 조합장 하다가 도저히 안 이겼거든. 이 선장이 배에서 탈출하는 이런 사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구역의 조합원이 300명인데 150명이 넘어가서 이게 분양시청을 안 하면 그 조합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60%가 분양시청을 안 해도 이 조합이 해산이 안 돼요. 절반 이상 분양시청 안 하면 이 조합은 해산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정법에. 근데 해산이 안 돼요. 참 웃기죠. 해산시켜야 되는 법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분양시청을 안 한 경우에 분양시청을 하더라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양시청을 하긴 했는데 내 종전자산, 헌집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게 엉망이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소송을 넣을 수도 있지만 잘 못 이깁니다. 그런 경우는. 현금 청산의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은 이제 지토 이중토 행정소송 가서 이제 금액이 나오면 그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소송을 많이 했죠. 재개발 재건 측에서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주는 소송을 했는데 많이 받아줬더니 나중에 나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죠. 막 황당한 사람도 아니 지금 백 써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좀 잘하십시오. 임차인의 경우는 상가 세입자가 있고 주거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상가 세입자가 지금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보는데 주거 세입자는요 이 주거 이전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딴 데 가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주거 이전비도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미리 살고 있었어야지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서 나 1,500만 원 주세요 이런 가짜 세입자들은 다 색출해 냅니다 나중에. 상가 세입자들은 이제 4개월분의 영업보상비 예를 들어서 한 달 순수익 비용 빼고 매출에서 비용 빼고 한 달 순수입이 뭐 700만 원이다. 4달치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새로 신장 개업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주는데 한 30평짜리 식당 폐업하고 나가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근데 평소에 세금 신고를 잘 안 하고 단위차를 장사를 했다.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여기서는 반영이 안 돼요. 현찰 세금 안 냈으면 여기서는 못 받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로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돈을 달라고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가격, 주거 이전 및 이주 정착금 이런 게 다 받아나갈 돈입니다. 받아나가는데 이 중에서 재건축에서는요 영업 손실 보상은 재건축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좀 연역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 세입자들 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구역에 아무리 법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주라라고 조합에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법에 없는데 왜 해줘야 되냐 이미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법에 없죠.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 이전비도 이제 여기서요 재개발에는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동산 이전비 이게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요. 위에서 두 번째 칸 해당 없고 세 번째 칸 해당 없고 네 번째 칸 동산 이전비 해당 없어요. 상가에서 영업손실보상 해당 없음. 주택, 주거 이전비 해당 없음. 동산 이전비 해당 없고 다 해당이 없네요. 재건축에서 해당이 있는 상황은 주택에서 토지 건물 가격, 상가에서 토지 건물 가격, 요거는 재건축도 줍니다. 나머지는 다 안 줍니다. 진짜 화나죠. 그래서 재건축에서 상가, 단지 내 상가 있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할 만한 이유가 더 있어요. 그럴만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악랄한 게, 그래서 소수자잖아요? 그래, 니들 챙겨줄게. 좀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알박기를 해버리죠, 이제. 불쌍하다고 봐줬더니 이제 알박기를 해버려. 징글징글해. 불쌍하다고 해서 좀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띵깡을 부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뽑아내서 아예 상가를 잘라내버리는 그런 소송도 합니다. 아예 쟤들 빼고 합시다, 그냥. 이런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자, 자동차로 한번 들이받았어요.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한 130에서 150만 원 물어주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왔다 갔다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위자료 쪽으로 한 30만 원. 150만 원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피해자는요, 1000만 원을 받아내죠.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돼버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너무 옹야옹야 해주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이 불쌍하다고 봐줬더니 저것들이 알박기를 해버리고, 이게 그러면 어떤 상가 세입자는 누구는 진짜 불쌍하고 누구는 알박기하고 전체를 다 알박기로 매도해가지고 다 안 봐주고 그러면 막 서로 불만이 쌓이는 거야, 이제 막. 누구나 얘기를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 조합 입장도 일리가 있고. 몇 놈이 알박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좀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스트레스 공화국이고 변호사들도 그것 때문에 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쌓여, 저희도. 막 아줌마들 막 아저씨 와가지고 악을 쓰고 막. 그래 진짜 죽겠어요, 진짜.
예, 감정평가 추가 부담금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에는 좀 맞지 않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29분 53초.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4초, 3초. 예. 자, 1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